지난 시간에 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문학은 작가가 현실 세계, 실제 생활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또는 직접 경험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그 언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만든 것이 문학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언어를 쓴다고 항상 문자 언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자가 있기 이전에는 음성 언어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시대 가요,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정업사 등 또 시조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려시대 때 소교, 청산별곡,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등 이때는 음성 언어로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비문학, 구존문학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문학을 서정, 서사, 극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서정, 서사, 극, 교수를 네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문학을 서정, 서사, 극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을 문학의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학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눈 것은 누구였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변증법으로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관념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학을 서정, 서사, 극으로 세 개로 나눈 거죠. 이것을 문학의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정에 해당되는 것은 시, 시조, 한시 등을 이야기하고 서사는 소설, 수필을 이야기하고 극 장르는 희곡과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 아시죠? 희곡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대 상연을 위한 연극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읽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제 드라마라 하기도 하고 또 이 희곡과 시나리오를 결합해서 동시에 만든 것을 키노 드라마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헤겔의 문학의 삼분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동일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오랜 동안 교수직을 맡고 계셨죠. 사실 이분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시고 뜻한 바 있어서 다시 국문과로 들어오셔서 국문학계에 큰 획을 그으신 훌륭한 학자십니다. 고전문학을 전공하셨죠. 지금은 조동일 선생께서 나름대로 문학을 유튜브로 또 강의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동일 선생님 대단한 학자십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조동일 교수님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깊게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조동일 교수님은 왜 우리가 외국의 문학 이론만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문학 이론을 만들어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학 이론을 역수입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존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십니다. 그래서 교술 장르를 만들어내십니다. 교술 장르란 사물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열 설명하고 교훈적이고 서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사에 있었던 수필을 바로 교술 장르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삼분법은 서정, 서사, 극으로 조동일 교수의 사분법은 서정, 서사, 극, 교술 장르로 그리고 교술 장르에는 서사에 있었던 수필을 1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경기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전문학 속에 있는 문학이 바로 교술 장르로 들어오게 되겠죠. 고려시대 때 경기체가, 악장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교술 장르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 설 장르 있죠, 여러분. 슬견설이라든지 도잠설, 이옥설,
경설 등등 그런 것들도 모두 교술 장르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헤겔과 조동일 교수님의 3분법과 4분법 살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게 내재적 접근 방법과 외재적 접근 방법, 이거 수능이나 또 공무원 시험에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죠.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감상하는 것은 형식주의적 접근이라고 해서 작품 자체만 놓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표현기법, 이것은 여러분 비유와 상징을 접근하면 되겠죠. 직유법이다, 은유법이다 뭐 등등으로 표현기법을 설명하거나,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다 그랬죠. 또 맨 마지막 줄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첫 번째와 마지막이 호응하죠. 그래서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다. 즉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네라고 한다면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감상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 외재적 접근 방법은 학자에 따라서 더 많이 세분하지만 학교에서는 주로 반영론적, 표현론적, 효용론적 관점을 접근하게 되는데요. 반영론적 접근 방법은 역사적 배경, 현실이 작품 속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에 관한 거라든지 또 병자호란에 관계된 것, 임진록은 당연히 임진왜란이고요. 박시전은 병자호란이 되겠죠. 또 6.25에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황선원 작품들이 많죠. 뭐 그러한 작품들은 모두 역사적인 배경의 작품 속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표현적 관점은 작가적 입장에서 작가의 사상 감정을 작품 속에 표현해 놓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반영론적 관점과 앞으로 설명할 효용론적 관점인데, 이것은 독자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08년에 나온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신소설을 보게 되면 8마리의 날짐승과 길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까마귀가 나오게 됩니다. 까마귀는 자식이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라고 해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효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본 독자가, 야, 미물인 까마귀조차도 저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도 까마귀처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독자가 작품을 읽고 감동과 교훈을 얻어내었을 때 그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재적 접근 방법과 외재적 접근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여담 하나를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의 교류학자 윤무부 교수님 잘 알고 계시죠? 윤무부 교수님은 새 박사라고 할 정도인데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분의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이게 환청이었나라고 할 정도거든요. 우리는 까마귀가 반포지효다. 수많은 날짐승과 길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까마귀만이 자식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윤무부 교수님은 이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의 생태를 잘 살펴봐라. 까마귀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새끼가 어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춘 어미가 막 성장하고 있는 새끼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보는 순간, 작은 것이 큰 것을 먹이를 주네, 자식이 어미에게 주네 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효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날짐승이나 길짐승은 절대로 자식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경우는 없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윤무부 교수님과 만약에 통화가 되거나 소통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해서 문학을 3분법, 4분법으로 나눠봤고, 또 감상하는 방법까지 살펴본 후에 윤무부 교수의 까마귀론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